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194분 동안 화상으로 이뤄진 회담에서 양국은 하나의 중국과 협력을 얘기했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 의견 충돌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세수 초과액에 대해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초과액을 너무 적게 추산했다는 겁니다. 여당과 정부의 갈등 양상입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22곳 상급 종합병원에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13곳에 불과합니다. 높은 곳에서 와이어에 매달려 빠르게 내려오는 짚라인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안 되나. 미치겠다. 온다. 하지만 안전관리 세부지침이 없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 외교관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시해 당시 자세한 정황이 들어있어 사건의 세부 상황을 밝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던 초강대국 미중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첫 미중 회담이었는데요. 이 코로나 탓에 화상으로 이뤄졌는데 이 회담 시간만 3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직결되는 사안도 많지요. 이 반도체 요소수 같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 북핵 문제 등도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이 겉으로는 경쟁은 하더라도 충돌은 하지 말자, 제로섬 게임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이 강론에서는 아슬아슬한 신경전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차례로 연결해서 오늘 회담 짚어보겠습니다. 자, 워싱턴부터 가죠. 자, 유승진 특파원, 이 첫 번째 회담이라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었는데 회담 분위기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 45분쯤에 시작된 이번 회담은요, 통역까지 더해지면서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양국의 분위기는 테이블 배치부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서는 백악관 루즈벨트룸에 대통령이 상석에 앉고 참모들이 주변을 둘러앉는 형태로 비교적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반면에 베이징에선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긴 테이블에 일렬로 앉아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화면에 상대 얼굴이 나타나자 손을 들어 반갑게 인사를 하며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듯한 두 정상의 넥타이 색깔도 눈에 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을, 시진핑 주석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모두 발언도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지만요, 이따금 뼈가 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정상 발언 한번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To ensure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our countries does not veer into conflict. It seems to me we need to establish some common sense guardrails. 中美应该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 네, 뭐 양측 다 벼르고 나왔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우선 백악관은요, 이번 회담을 통해 대만과 인권 문제 등 건드려야 할 것은 던졌다는 입장입니다. 이 신장 지역과 티벳 그리고 홍콩에서의 중국의 관행을 지적했고요.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훼손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언급은 됐지만요,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회담 직후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은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화상회담이어서 물리적인 한계도 있었겠지만요, 두 정상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관심은 이 대만 독립 문제였습니다.
대만은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는 이 섬뜩한 경고까지 했는데요. 중국은 오늘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베이징 연결해 봅니다. 자, 사공성은 특파원, 일단요, 이 백악관 측은 할 말은 다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부분이 양국 관계의 3대 원칙입니다. 우선 양국은 상호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한다. 그리고 협력하고 윈윈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국이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 4가지도 제시했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천하가 결코 태평하지 않으니 양국이 나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좋은 말만 한 것 같지만 언중유골, 날카로운 견제도 담겼습니다. 인권 문제와 대만과 홍콩 문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향해 시 주석은 존중과 공존을 언급하며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전 세계는 중미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만과 관련한 미중 정상 논의 내용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중국 CCTV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시 주석은 독립과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두 정상이 대만 문제를 놓고 연장된 토의가 있었다라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극한의 대립을 피해야 한다는 양국 정상의 공감대 형성은 나름의 성과지만 주요 쟁점에서 좁히기 쉽지 않은 이견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열흘 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는 당이 기민하지 못하다 쓴소리를 했죠. 오늘 당내에서는 후보 본인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에 비상이 걸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이 후보가 선대위를 향해 관료적이고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는데 오늘은 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최병천 부원장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추진력이나 행정경험 같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좌파 정책으로 자신을 디스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만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가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는 데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마음만 급한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한 박자 늦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경고음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대위를 지금 이제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1단계는 원팀이었습니다. 2단계는 제가 볼 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속성 또 기민한 대응을 선대위에다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와 젊은층 공략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정책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제안을 해야 될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선대위 출범 이후 매일 청년 관련 일정을 잡고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임박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원희룡, 나경원 등 당내 중진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안이 유력합니다. 자, 쌀집 아저씨로 유명한 김영희 전 MBC 부사장 영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영희 전 MBC 부사장 영입을 추진 중입니다. 김 전 부사장은 느낌표 나는 가수다를 제작한 예능 PD 출신으로 영입되면 미디어와 홍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부사장은 채널A에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라며 정권교체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말해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윤 후보는 이르면 18일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다. 그리고 또 당 밖에 계신 분들 의견도 많이 모아서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을 또 많이 영입을 하고. 오늘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이 힘을 합칠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의 당 사무총장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선거대책본부장으로는 권영세, 추경호, 김도읍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거론됩니다. 윤 후보는 내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만나 선대위 구성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죠.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 중인데 오늘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민주당은 이 김건희 씨가 권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만 윤 후보는 부인이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해서 손해만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주가 조작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혹시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권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주가 조작 실행을 맡은 걸로 지목된 이모 씨를 소개했고 이후 김 씨가 이 씨에게 10억 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겼다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권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씨가 등장한 대목은 없었고 검찰도 법정에서 김 씨를 언급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의 아내와 관련한 수사인 만큼 검찰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구속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이 씨가 나흘 전 검거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인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이 기획재정부를 국정조사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돈이 부족하다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반대를 하자 혹시 의도적으로 초과세수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한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 규모가 여당 주장이 맞다며 송구하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의도가 있었다면 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을 기재부가 예산이 없다며 반대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책임도 따졌습니다. 추궁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 행정에 따를 일이 아닙니다. 올해 초과세수 50조 원 가운데 예산 배정이 끝난 30조 원을 뺀 나머지 19조 원 정도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초과세수는 19조 원이 아닌 10조 원 가량이라며 민주당 계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수가 7, 8, 9월 달 이럴 때는 한 달에 한 30조 정도 들어오는데요. 11월, 12월 달은 그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10조 원대의 초과 세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까지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치다 오후가 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주장대로 초과세수가 19조 원이 맞다고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지원금용 현금파티 예산은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11시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누가 진짜인지 논란이 된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두 명의 인물 중에 누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냐를 두고 종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처음 이 사진을 찍은 온라인 매체 더 팩트가 김혜경 씨라고 보도한 사진 속 인물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저 이제 왼쪽 사진인 건데 더 팩트가 저 김 씨라고 보도한 인물은 과잉 취재에 대응하려고 수행원 중 한 명을 저렇게 가려서 내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대역을 사용한 건데 특이한 복장 때문에 큰 화제가 됐었죠. 온라인에는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와 비교한 패러디물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좀 독특한 복장이었잖아요. 평상복이 아니고 조금 과도한 복장이었긴 한데 뭐 중요한 것은 뭐 배우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제 저 현장에 경찰들까지 왔다면서요. 맞습니다. 해당 언론사에 따르면요, 이 검은 옷을 입은 여성 측이 본인을 스토킹했다고 신고해서 경찰 2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언론이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 취재를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말대로 오보로 결론이 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당 언론사는요, 확인 결과 김 씨는 사진 속 인물이 아니라 일행으로 보도된 흰 마스크의 단발머리 여성으로 드러났다면서 사과와 함께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공격으로 맞불을 놓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를 빨리 소환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탐욕의 화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주가 조작 의혹의 정중앙에 섰습니다. 논문, 이력에 이어 주가 조작 의혹까지 조작 3관왕 등극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소환 이야기가 나온 건 이제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것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가 단순 전주라고 주장을 하지만 주가 조작의 한패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영부인으로서는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를 탐욕의 화신으로 비하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김 씨는 주가 조작에 관여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는 게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총공세 한번 들어보시죠. 허위로 의심되는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창작물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중에는 김건희 씨가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국민을 괴로워보는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하나같이 가짜와 사기꾼입니다. 스스로 대통령 부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건 아닌가. 민주당은 기존 고발 사주 국기문란 TF를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특위로 확대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도 이제 곧 본격 활동을 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후보 선출 후에 캠프에서도 이제 곧 나설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나온다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도 해야겠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민들은 후보 배우자도 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이 후보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대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며 또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병상이나 의료기기, 인력 부족으로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특히 걱정이죠. 실제로 무증상 상태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던 60대 여성이 폐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는데 전담병원은 퇴원 축하 편지를 보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무증상 상태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0대 여성 박모 씨. 사흘 뒤 구토와 발열이 시작됐지만 센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박 씨의 가족은 주장합니다. 열이 너무 나는데 타이레놀도 가지고 온 거 먹으라고 한다. 무슨 조치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 계속 이런 얘기 하시고. 발열이 시작됐지만 나흘이나 센터에 머물렀고 호흡 곤란 증세까지 나타난 뒤에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가족들은 박 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병원에 직접 문의했고 그때서야 상태가 심각해져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재워지는 약을 썼고 인공호흡기로 그냥 유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족들은 병원 측 대응에 울분을 터뜨립니다. 에크모를 도래해야 할 상황이지만 할 기계는 없으니 그냥 편히 보내자는 식의 답변을 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가족의 수차례 요청 끝에 대형 종합병원에 옮겨진 박 씨.
에크모, 인공 심폐기 치료를 받으며 기약 없이 폐이식 수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데려갔으면 그 안에서 잘 관찰을 해서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치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하루하루 되게 지옥 같아요. 박 씨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지만 코로나 전담병원에선 퇴원 축하 편지를 보내는 등 또다시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체계는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런 건 다 묻혀지고 너무 가볍게.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가 가져온 타이레놀 외에도 직접 처방도 해줬다고 밝혔고 코로나 전담병원은 환자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어 답변 드릴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거의 80%, 빈 병상은 단 70개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종합병원에 병상을 확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그러다 암 환자를 치료 못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상급 종합병원에 준중환자 병상 402개를 추가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던 방역당국. 행정명령을 통해서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 402개와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간병 전담병원 692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지만 22곳의 상급 종합병원 중 준중환자 병상 마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1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곳은 당장은 병상 확충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 상급 종합병원장은 코로나 병상을 늘리면 암 환자 등 다른 중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종합병원 관계자도 병상 가동률이 거의 100%인데 지금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고 난감해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코로나 병상만 늘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병원장도 있었습니다. 병상 추가 확보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상급 종합병원장 회의를 열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급병원들이 이행 계획서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병상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8%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1%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요즘 요소수 대란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름값은 치솟았고 유가 보조금까지 삭감됐습니다. 이들의 삼중고를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경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31원. 1년 전과 비교하면 리터당 400원가량 더 비쌉니다. 정부가 유류세 20%를 내리면서 기름값 오름세는 한풀 꺾였지만 정작 화물차 기사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화물차 대상으로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도 동시에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 조금 내리면 뭐야? 보조금 내렸으니까 맨 그게 그거지. 어디 멀리 못 가니까 제일 힘들지. 유류세 떨어진 만큼 우리가 못 받으니까 수입에도 지장이 있어요. 당연하죠. 한 번 기름을 넣으면 300리터 이상을 넣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 4, 5만 원 정도 못 받게 되니까. 운임은 그대로인데다 유류세 인하는 시차를 두고 적용되는데 보조금은 바로 삭감되면서 손에 쥐는 돈이 크게 준 겁니다. 여기에 요소수 대란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입니다. 요소수를 사기 위해 화물차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평균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요소수를 살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순식간에 매진되기 일쑤. 어제는 한 500개 정도 들어온 것 같고요. 어제 1시간 만에 다 나왔어요. 정부가 매일 오후 2시와 8시에 요소수 재고를 인터넷에 공개한다지만 일하면서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어제도 한 5군데 다녔는데 어제는 못 넣고 실시간으로 해도 뭐 이러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국제 유가는 계속 오르고 요소수 대란도 연말에나 풀릴 것으로 보여 화물차 기사들의 삼중고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지난주 평창에서 집트랙을 타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등 관광지에 설치된 이런 놀이시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놀이기구보다 위험해 보이는데 안전 기준도 제대로 없다는데요.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탑승객들이 바람을 가르며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1분도 채 안 돼 도르래가 멈춰섰습니다. 기다려야 돼. 60m 높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탑승객은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이러고서 그러면 안 되나. 미치겠다. 간다. 안전요원이 도착하는 데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국내 최장인 길이 3.2km, 경남 함양의 짚라인 시설에서 멈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6월입니다. 대비책이 없었던 거죠. 뭐 제 친구는 절대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탑승 무게가 130kg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남성 2명이 함께 타 무게 제한을 넘기면서 오작동된 겁니다. 지난 6월 짚라인 멈춤 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함양의 한 관광 휴양시설입니다. 지금은 어떤 안전 조치들이 취해져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도르래는 탑승자 무게의 3배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L자도에 S, M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차이가 뭔가요? 이게 감속 차입니다. 감속 차이. 많이 줄이고. 요건 조금 덜 줄이고. 사고 당시엔 구조요원이 직접 와이어를 타고 올라갔지만 현재는 기계가 접근해 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이런 장비가 좀 미흡해서 인력으로 가서 구해오는 방법. 사람이 이제 출동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짚라인 시설의 안전시설은 업체마다 제각각입니다. 현행법상 지정된 놀이기구가 아니어서 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축구를 하려면 축구 룰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관련된 법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짚라인과 유사한 짚트랙과 짚코스터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짚라인은 와이어를, 짚트랙이나 짚코스터는 철제 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평창에선 짚트랙을 타고 빠르게 내려오던 30대 여성이 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것을 비롯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짚코스터 시설에선 탑승객이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지난달에만 2차례 발생했습니다. 탑승객들은 30분 넘는 시간을 8m 높이의 허공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사고 한 달 만에 찾은 전남 여수의 짚코스터 시설은 여전히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 상하 좌우로 요동치는 스릴을 주는 것이 특징인데 취재진이 직접 타본 결과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탑승한 채로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20여 초간 안간힘을 쓰자 도르래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살짝 이게 경사가 이렇게 일직선에 돼 있는데 바람이 이제 맞바람을 쳐버리면은 저희가 당겨도 이게 안 갈 수가 있어요. 세게 내려가야지. 건물 24층 높이에서 하강하는 인근의 또 다른 짚라인 시설. 안전요원은 헬멧이나 로프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시설 사용법 또한 익숙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자격, 훈련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 지침의 마련이 시급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년에 한 번 50곳 정도를 표본조사하곤 있지만 전국의 짚라인이나 짚코스터가 몇 곳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의 표본조사에서 이용 제한 또는 수리 필요 권고를 받은 곳은 67%나 됐습니다. 관련법은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시 간다 우향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의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층간소음 갈등이 이유였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빌라. 바닥과 벽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빌라 4층에 살던 40대 이모 씨가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제 오후 5시쯤. 이 씨는 계단으로 내려와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부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위중해 보이더라고요. 119 차가 나오고 감식반 차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이웃 주민들은 지난 8월 이 씨가 아래층 남성과 다툰 뒤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이 씨가 막대기로 방바닥을 치며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했고 아래층에 사는 피해 가족이 112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여러 차례 왔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걸 치셨나 봐요. 그 전날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빌라가. 서로 같이 막 계속 했어요. 두들기고 이제 계속. 이 씨는 사건 발생 4시간 전에도 피해 가족 집을 찾아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해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입건한 뒤 출석 통보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도 안 돼 이 씨는 다시 피해 가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어제 6번째로 시도한 법원의 사랑제일교회 강제 집행 시도 과정에서 부상자가 13명이나 발생했죠. 교회 측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인근 주민들은 잦은 충돌에 떨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모두 6번째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전봇대에 올라가고 타이어를 집어던지는 등 격렬히 저항하면서 또다시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13명의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이 교회를 무력으로 몰아내려 한다며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뒤에서는 회담하고 앞으로는 치고 나오고 장소년 조합장님하고는 끝입니다. 협상이고 뭐 끝입니다. 하지만 장위 19역 재개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토지 보상금 외에 교회 신축을 위한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4,000평을 짓는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럼 나머지가 2,600평이 지하로 가야 되는데 지하는 굉장히 건축비도 비싸고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강제 집행과 충돌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불안해합니다. 이거 회사는 잠깐 못 잡고 알지. 장희롱이 나오면 좋게 유명해진 게 아니고 나쁘게 유명해져갖고 진짜 자존심 상했어. 옆에 있을 때 같이 그것도 어떻게 되고. 재개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차량까지 훔쳤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검은 모자를 눌러쓴 앳된 여성이 주차된 승용차 주변을 맴돕니다. 차량 뒤편에선 하얀 마스크를 쓴 다른 여성이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핍니다. 잠시 뒤 앞쪽에 있던 여성이 차량 안에 있던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두 사람은 가방 속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웃으면서 손을 잡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가방에 있던 건 태블릿 PC와 노트북. 주인은 차량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그 자료를 1년 동안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다 노트북 안에 있었고 그리고 패드 안에도 있었고요. 피해품은 거의 뭐 가격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이상. 이들은 같은 날 인근 아파트에서도 주차된 차량에서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에 열쇠가 있는 차량이 있으면 직접 몰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녀 4인인 일당은 대구에서 훔친 차를 타고 경기 남양주까지 이동했다가 차량 수배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행은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이곳 사거리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들의 범행 무대는 수도권은 물론 대구, 여수, 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훔친 신용카드는 쓰고 버리길 반복했고 훔친 차량을 다른 지역에 버리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전원에게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신림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요.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변을 당했습니다. 하반신이 불편한 이 남성, 집안에서 살려달라 외쳤지만 이 문이 잠겨 있어 안타깝게도 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시커먼 연기가 건물을 뒤덮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1층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 홍모 씨가 숨졌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제때 대피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하나하나가 그래가 옷 잠겨있지, 안에 불은 가지고 어떻게 일반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 안에서 못 나왔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분이라서 성한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했었을 것 같은데. 같은 건물 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하거나 소방에 구조돼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집 앞에는 평소 홍 씨가 타고 다니던 전동 휠체어가 불에 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남성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아저씨가 폐지 모으는 아저씨. 이거 타고 저기 전동차 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휴대전화 교체할 때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기기값 할부에 다양한 매달 요금 제도까지 계약 조건이 복잡하죠. 이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 대폭 할인해준다 이런 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가지 쓰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최신 휴대전화를 대폭 할인해준다는 광고에 3년간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70대 남성. 기기값 24만 5천 원을 2년간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너무 싼 것 같아가지고 추가 부담 없냐고 할 때 없다고 그래서 그럼 하자. 하지만 개통 일주일 뒤 받은 문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37,400원. 그걸 36회 내야 된다는 문자가 왔었어요. 사기당했다는 생각을 했죠. 박 씨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판매 피해는 3년째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정신지체 2급인 60대 여성에게 막무가내로 휴대전화를 판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나죠.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대리인이 한 명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처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몰랐다고 계속 발뺌을. 피해 유형을 보면 가입 단계에서 설명들은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고 강압에 의한 부당가입, 주요 내용 설명 미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두한 설명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 되고요. 보관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계약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면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계절이 바뀐 걸 실감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은행 열매 악취는 가을철 불청객인데요. 시민분들 중엔 올해 예년에 비해서 거리에 은행 악취가 덜하다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서울에선 은행 열매 악취 민원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은행 열매 껍질이 터지면 끈끈한 점액질 형태의 빌로볼과 은행산 성분이 흘러나와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도 올해 9월부터 은행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9월 초 찍은 작업 영상을 보시면 구청 직원들이 긴 막대기로 가지를 툭툭 치자 바닥에 은행 열매가 수북히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에도 늘 하던 일이지만 올해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호두나무에서 호두를 딸 때 쓰는 진동 수확기를 은행 열매 따기에 활용한 겁니다. 일단 수확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그루당 2~3명씩 달라붙어서 30분씩 하던 일을 이 기계 덕분에 10분이면 마친다고 합니다. 진동 수확기는 1분에 몇백 번 이게 진동이 다 가는 거여가지고 1분에 다 털어버리니까 옛날에는 한 달 반 동안 쫙 털었다면은 지금은 뭐 2주.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열매가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악취를 풍기기 전에 상당량을 거둘 수 있었던 건데요. 전국에 심은 가로수 가운데 은행나무는 103만 그루로 단일 품종으론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은행나무 중에선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 비율이 23% 정도인데요. 과거엔 은행나무의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암수나무를
섞어서 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립산림과학연구원이 어린 은행나무의 DNA를 분석해서 수나무만 구별하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고 하니 가을철 불청객, 은행 악취는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예, 명성황후가 일본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을미사변 다음 날 일본 외교관이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범행이 생각보다 쉬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공개한 8통의 편지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외교관 호리구치 구마이치가 그 다음 날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진입을 담당했고 담을 넘어 간신히 침소에 이른 뒤 왕비를 시해했다면서 생각보다 간단해서 어안이 벙벙했다고 감상까지 적었습니다. 을미사변은 일본군 출신인 미우라 고로, 당시 공사주도로 일본 자객이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1876년 일본에 유리하게끔 맺은 강화도 조약 때문에 가담자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석방됐습니다. 이 편지는 명성황후 시해가 일본 국가 차원에서 주도된 건 아니라는 일본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건의 배경, 동기라든지 그리고 당시의 시의 상황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같은 걸 다 담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는 나고야에 사는 우표 연구가 스티브 하세가와 씨가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이후 조선왕비 사례와 일본인의 저자인 제1역사학자 김문자 씨가 진품이라고 판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뽑힌 초선 의원 120명이 단 4시간 일하고 10월 한 달치 수당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수당을 아예 일당으로 바꾸자는 대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 당선 여부는 오후 8시 투표 마감 후에 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선자들에게 약 1,0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문서통신 교통체제비라는 명목인데 사용처 공개나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고 일반 의원들의 평균 월급과 비슷해 제2의 급여로도 불립니다. 초선 의원 120명도 수당을 받았는데 휴일은 10월 마지막 날 4시간 남짓 일하고 1,000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총 12억 원 규모입니다. 문제 제기를 한 보수 야당 일본 유신에는 혈세 12억 원 지급은 문제가 있다며 공론화했습니다. 永田町っていうのは世間の常識からかけ離れてると。で仕事してないんだからもらうのおかしいじゃない。これありえない話。法律を改正して変えないといけない。これはもう全国民がそう思う。 비난이 빗발치자 당초 소극적이던 집권여당 자민당도 뒤늦게 태도를 바꿔 전액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常識的にですね、これは全額平均してもらうんだと私は思います。 야당은 일당으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지만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러시아가 미사일로 자국의 인공위성을 요격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우주정거장에 파편이 튀는 등 위험한 연쇄작용이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습니다. 우주 경쟁 속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예고 없는 시험 발사를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알 수 없는 물체가 우주 비행선에 부딪히고 작업 중이던 우주인들이 튕겨나갑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 역시 인공위성 파편에 맞아 부서져 버립니다. 영화 속 아찔한 장면이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러시아가 1982년 쏘아 올려 수명이 다한 자국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했습니다. 1,500여 개로 산산조각난 위성 파편은 400km 고도에서 1시간 반마다 지구 주위를 도는 ISS 인근까지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편들은 우주 공간에서 초속 7km 이상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충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ISS에 머물고 있던 미국, 러시아, 독일 출신 우주비행사 7명은 곧바로 도킹에 있는 우주선으로 대피했습니다. Thanks for a crazy but well-coordinated day. It was certainly a great way to bond as a crew. 미국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며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Russia's dangerous and irresponsible behavior jeopardizes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잔해물질의 궤도는 국제우주정거장 궤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우주 경쟁을 벌이면서 수명을 다한 위성과 그 잔해들이 우주에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캐슬러 증후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우리나라의 뽀뽀뽀 같은 미국의 국민 어린이 프로그램이죠. 세서미 스트리트에 한국 이름을 가진 아시아계 캐릭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라는데 박수유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She means like smart or wise, and young means like brave or courageous or strong. Yeah.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TV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 아시아계 캐릭터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새 주인공의 이름은 지영.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My number one favoriteest thing to do is play the electric guitar. And then I really love cooking with my 할머니. That's my grandma. 지영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잇따른 반아시아계 증오 사건 이후 많은 논의 끝에 탄생했습니다. 제작진은 1969년 이래 처음 등장한 아시아계 지영과 흑인 타르미르가 어린이들에게 인종과 민족성, 문화의 다양성을 가르쳐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y one hope, obviously, is to have Jiyoung help teach, what racism is, help teach kids to be able to recognize it and then speak out against it. 그래서 지영은 출신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here's so many people, different types of people and monsters here. It feels like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 come from, you belong.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양쪽으로 시원하게 뻗은 단풍나무들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오늘 전북 진안군 메타세코이의 길에 그림 같은 한 장면인데요. 이번 한 주는 온화해서 이러한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도 입시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까지 중부지방에는 비가 살짝 내리겠고 비구름 뒤로 미세먼지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까지 안개와 먼지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2도로 오늘보다 춥겠지만 한낮에 서울은 13도로 가을볕 아래에선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은 화재 사고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예상보다 더 거친 세수 규모를 두고 40조 내 50조 내 한때 다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더 많이 거친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세금이라는 건요, 국가가 필요한 만큼 걷어서 필요한 곳에 잘 써야 하는데 얼마를 걷어야 할지 예상을 턱없이 잘못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와서 더 거쳤으니 그 돈 어디다 쓸까 생색내듯 고민합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세금을 더 거둔 건 아닌지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초과 세수도 결국 국민 혈세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